오늘 주식 시장 보셨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2조 1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다 그냥 막 내다 팔았거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죠. 시장이 완전히 출렁거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교과서적인 경제 상식대로라면 이 거대한 자금이 달러로 환전돼서 한국을 확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저 위로 치솟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네, 원래 공식대로라면 그게 맞죠. 달러 수요가 급증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1,500원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아니 2조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이 터졌는데 우리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갔다니 이게 도대체 경제 계기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상식과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표면적인 지표들만 보면 모순투성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 하나하나에만 의미를 막 부여하다 보면 완전히 길을 잃기 십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자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근저에는 그 두 가지 거대한 거시경제적 해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랑 고금리 우려라는 두 마리 토끼, 아니 두 마리 괴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오늘 저희는 여러분을 이 대화의 제3의 멤버로 초대해서 이 두 거대한 힘이 주식, 환율,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인 부동산 시장에까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글로벌 자본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제일 투명하게 보여주는 주식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데이터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딴 동네처럼 다른 길을 갔어요. 네, 디커플링이 엄청 심했죠. 그러니까요. 코스피는 하루 종일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간신히 5,780.31선에 턱걸이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전일 대비 무려 1.5%나 확 뛰어오르면서 1,161.52로 마감했습니다. 그 코스피 대형주들이 그렇게 짓눌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방금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외국인의 그 2조 1천억 원 규모 매도세 때문입니다. 2조 1천억 원. 정말 골키퍼 혼자서 2조 원짜리 페널티킥 폭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밑에서 다 받아낸 거죠. 맞습니다. 개인들이 그 엄청난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 전체가 붕괴되는 걸 간신히 막아낸 하루였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외국인이 하루에 2조 원을 던졌다는 건 약간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선 규모 같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나 시장 자체에 뭔가 엄청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도 나온 건가요? 이 현상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한국 경제의 내구 악재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엑소더스를 한 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매도 폭탄의 진짜 진원지는 바로 미국발 기술주 조정이거든요. 한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쪽 이슈라는 거군요. 네, 글로벌 펀드들이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계적인 매도가 확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기술주 조정이 한국의 다이렉트로 직격탄을 날렸다는 뜻이네요. 사실 매도 내역은 뜯어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아무 주식이나 던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반도체 대장주 쪽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네, 반도체 쏠림이 컸죠. 삼성전자는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20만 원 선을 위협받았고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10만 9,5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이 왜 하필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작용한 건가요? 그건 바로 금리와 밸류에이션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갈 것 같다는 이른바 하이 오브 롱거 우려가 커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미래 성장성을 먹고 사는 기술주들이거든요.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평가받는 애들이니까. 네, 정확합니다. 주식의 가치라는 건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건데 금리가 높아지면 이 할인율이 확 커지면서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맞아요. 게다가 대규모 설비 투자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하고 미래 가치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어 있는 글로벌 반도체 섹터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 먼저 1차 조정을 받았고요. 한국의 반도체 대형주들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 바스켓 안에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기업 개별 실적과는 무관하게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규모로 덜어내진 겁니다. 와,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음 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올지 분석해서 판 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 테크 비중 축소라는 버튼을 띵 눌렀다는 뜻이네요. 네, 철저히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렇게 막 추풍낙엽처럼 밀리는 장세 속에서도 참 신기하게 네이버는 0.45% 상승하면서 22만 1,500원으로 아주 견고하게 마감했단 말이죠. 같은 대형 기술주인데 이건 왜 이런 차별화가 나타난 걸까요? 그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패닉셀링을 한 게 아니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차이를 아주 냉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처럼 막 수십조 원 단위의 글로벌 하드웨어 공급망 이슈나 막대한 설비 투자 사이클에 얽혀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견고한 국내 내수 기반의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사올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하드웨어 기술주 조정 사이클에 직접적인 타격권에서 한 발 비껴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외국인의 패시브 매도 물량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준 거죠. 주식시장 상황을 싹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외국인의 2조 원대 매도 폭탄은 한국 시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촉발한 글로벌 기술주 밸류에이션 조정의 파도였다.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글로벌 자금이 이렇게 막대한 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면 이 자본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외환 시장의 숫자를 뒤바꿔 놓아야 하잖아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환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교과서적인 원리를 이야기했었죠. 외국인이 2조 원어치 주식을 팔고 나가면 달러 수요가 급증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야 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500원 선 아래로 내려가서 1,495.00원에 딱 마감했습니다. 네, 엄청난 괴리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원화 가치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체 뭡니까 이거?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달러 환율 전광판을 볼 때 범하기 가장 쉬운 오류가 하나 있어요. 환율의 움직임을 오직 한국의 경제 상황 대 미국의 경제 상황 이렇게 1대1의 대결로만 해석하려는 겁니다. 그쵸. 보통 원화 아니면 달러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보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원화가 강세를 보인, 즉 환율이 하락한 결정적 이유는 한국 내부에 막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원화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달러화 자체가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상대적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아, 환율이라는 게 결국 통화 간의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니까 우리 펀더멘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준점에 되는 달러의 가치 자체가 밑으로 쑥 내려가 버렸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달러는 왜 갑자기 약세를 보인 건가요? 미국은 여전히 기준금리 엄청 높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글로벌 자금의 시선이 지금 미국을 넘어 유로존과 영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DXY 지수요. 맞습니다. 이게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 가치를 보여주는데 이 바스켓 안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7%가 넘습니다. 와, 절반 이상이네요. 유로화 영향력이 절대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유로존과 영국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끈적하게 남아있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중앙은행이나 영란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리거나 적어도 이 고금리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할 거라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급격히 커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는 건 절대적인 금리의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이 앞으로 금리를 더 세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 상대적인 궤적을 쫓아간다는 거네요. 네, 방향성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거 약간 시소 게임 같아요. 한국이라는 우리는 시소의 한쪽 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달러라는 덩치 큰 친구가 유로화나 파운드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훅 옮겨버리니까 우리가 뭐 딱히 한 게 없는데도 우리 자리가 그냥 위로 들려 올라간 셈이군요. 시소의 원리. 현재 글로벌 외환 시장의 역학을 아주 정확히 설명하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2조 원을 빼서 달러로 환전해 나가는 원화 약세 요인이 분명히 존재했지만요. 네, 압력이 있었죠, 분명. 하지만 유럽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 자체가
시소 아래로 확 무거워지는 달러 약세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 전광판의 숫자는 하락이라는 기현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와, 주식시장이랑 외환시장이 겉으로는 완전히 따로 노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 글로벌 금리 정책의 엇갈림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다 맞물려 있었군요.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기술주 조정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여의도의 주식과 환율 세장을 흔들어 놓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 일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글로벌 고금리의 파도는 결국 한국은행을 거쳐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이어지잖아요. 이건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시장에 아주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새겨지는 현장이 바로 지금의 주택시장입니다. 자산 가치 대비 레버리지, 즉 빚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3월 16일 기준 3월 3주차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심리는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관망세입니다. 다들 숨죽이고 지켜만 보고 있죠. 매매 시장을 보면 전국적으로 0.02%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이건 사실상 그냥 멈춰선 거거든요. 서울도 0.05%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주 상승폭에 비하면 상승 동력이 확연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흔히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안 떨어진다, 불패의 요새다 불리는 대장주 인기 지역들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아,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핵심지들의 지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용산이 마이너스 0.08%, 송파가 마이너스 0.16%, 서초가 마이너스 0.15%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가의 핵심지들에서 기존 호가보다 훨씬 하향 조정된 급매물들이 거래되면서 전체 지수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낙폭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정말 대비되는 건 수도권 외곽 쪽. 안양 동안구는 0.40%, 용인 수지구는 0.29%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가장 비싼 대장 지역은 뚝뚝 떨어지고 수도권 외곽 지역은 오르는 이 기현상,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산이나 강남 같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네, 멋시복식하죠, 기본이. 그렇죠. 그래서 매수할 때 필연적으로 막대한 레버리지, 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띤 갭 투자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던 그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여기서 똑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 대출 이자라는 그 금융 비용 자체가 자산이 오를 거라는 기대 수익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막 5%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매년 최소한 그 이자 이상으로 확실하게 띄어주지 않으면 쥐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거든요. 숨만 쉬어도 이자가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요. 맞습니다. 현재처럼 중동 리스크나 금리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 그 막대한 자본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매수 버튼을 탁 누를 강심장 투자자는 시장에서 자출에 감춘 겁니다. 결국 대출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한 한계 매물들이 호가를 낮춰서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투자 수요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결과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아까 그 안양이나 용인 지역이 오르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 동네들도 금리 영향을 받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이 지역들의 상승을 견인하는 건 투자 수요가 아니라 철저한 실수요입니다. 안양 동안구나 용인 수지구는 학군이 우수하고 서울 접근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 이른바 정주 여건이 훌륭한 대단지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아, 살기 좋은 동네들이죠. 네, 거시경제가 아무리 불안해도 당장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거주할 공간을 무조건 구해야만 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집은 살 수는 없지만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거주하고는 싶으니까 이런 지역들로 진짜 수요가 막 몰려드는 겁니다. 아, 진짜 흥미롭네요.
매매는 다들 눈치만 보면서 멈춰 있는데 전세 시장은 지금 전국이 0.09% 오르고 서울이 0.13% 오르면서 막 펄펄 끓고 있는 이 현상도 결국 이 맥락과 맞닿아 있겠군요. 네, 완전히 같은 맥락이죠. 고금리라는 페널티를 피해서 아무도 매매라는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으니까 전부 전세라는 벤치로만 몰려가는 수건 돌리기 게임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매매 수요는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벤치에 앉으려는 대기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벤치의 숫자, 즉 전세 매물 자체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매물이 왜 부족해지는 거죠? 과거에는 갭 투자자들이 집을 사면서 시장에 새로운 전세 매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줬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수요가 끊기면서 신규 전세 공급도 뚝 끊겨버린 겁니다. 아, 순환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결국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 파이프는 막혀버리니 특히 교통과 학군이 좋은 수도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역전해버리는 극단적인 전세 선호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리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엄청난 폭풍우를 피해서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돛을 싹 내리고 어떻게든 실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전세라는 안전 항구로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였군요. 네, 자산 시장은 결국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실시간으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거울상과도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딱 나오거나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이런 극심한 매매 관망세와 전세가 상승 기조의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이트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글로벌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힘에 완전히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를 향한 기계적 패시브 매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는 유럽 금리에 연동된 원화의 착시적 강세로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 실종에 따른 전세가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경제 뉴스를 보실 때 당장 내일의 원달러 금리 방향을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나라 수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 코멘트를 반드시 함께 챙겨보셔야 합니다. 시소의 반대편을 보라는 거군요. 네, 또한 부동산 이사 계획을 세우실 때는 단순히 그 동네의 매매 실거래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신규 갭 투자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현상을 움직이는 진짜 레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지금 수많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자의 공포를 피해서 매매석을 텅텅 비워두고 전세라는 벤치에 다 같이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관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 대기 수요가 거대한 용수철처럼 꾹꾹 억눌리고 또 억눌리고 있는 중이죠. 네, 시장의 에너지가 한쪽으로 무섭게 응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탁 시작되고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이 전세 시장에 웅크리고 있던 막대한 규모의 억눌린 수요가 일제히 방향을 틀어서 다시 매매라는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막 달려든다면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수요의 압력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오, 상상만 해도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날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이사 계획을 세우시거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실 때 이 웅축된 용수철이 도대체 어디로 얼마나 강하게 튈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 복잡한 바다의 지형도를 그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